서울고 동문들로부터 인생의 성공담이나 전문 분야의 강의를 들어보는 깨부채 각당입니다. 오늘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고위공직을 지낸 11의 동문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모시고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등에 관해 들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우 건강해 보이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고맙습니다. 지내십니까? 요즘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공직생활 끝났으니까 네. 그동안에 이 좋아했던 운동도 즐기고 네. 골프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칩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서론을 지치는 윈터 스키를 즐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이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쌓여서 모교의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돼서 무척 기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등의 고위공직을 맡으셔서 직업이 장관이다,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관료로서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한 43년 동안 이제 공직에 있었고, 비교적 오랫동안 장관 생활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운이었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음덕이 컸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제 아내가 보이지 않는 내조를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이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갈등 차원에서 어느 지역 사람을 어떤 조직에 앉히느냐가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서울고등학교, 그것도 명문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으로 지역 갈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정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원칙 속에서 투영시켜 놓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걸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대응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던 것이 위에 잘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 항상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비교적 오랫동안 정무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공직자들이 퇴임 이후에 재임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 등에 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경제 규모 위상이 10위권입니다. 60년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도적인 역할은 공직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서 한국의 경제 사회적 위상을 이만큼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가 그렇게 해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60, 70년대 가난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도농 간의 격차,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사람 간의 격차, 그리고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또 기업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격차,
요즘 정보통신혁명 시대에 디지털 디바이드, 이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이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기를 뽑아준 민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국민 전체의 총화를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런 정치권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가 여러 가지 그 갈등에 시말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계층이 어디냐? 그것은 가장 뉴트럴한 그 조직 단체가 공직자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분열돼서, 저는 그동안에 진보 보수의 그 대결 양상을 많이 보고 살아왔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그 구별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슨 중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는 발전하게 돼 있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경쟁력 문제인데, 국가 경쟁력. 거기에 이제 뭐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 경쟁력의 총화가 국가 경쟁력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 각자의 경쟁력, 학교별 경쟁력, 이것이 합쳐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건데, 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자가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보수란 이름으로, 진보란 이름으로 무슨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도, 이 세 개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현상이 참 이게 현실이 슬픈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심적인 공직자 사회가 앞으로 뭘 해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그 이 영혼과 기백이 안 보여서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좀 현실이 좀 슬프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회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교 시절에 고학을 하면서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을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젊은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목포에서 중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서울로 유학을 오고 싶었어요. 서울에 와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신문로 그 교정을 드나들었는데, 가정이 이제 어려웠을 때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별세하셨고, 네. 그래서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신문 배달하다가 명동에서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명동에서 한 겨울에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한 2달 동안 그 군밤을 팔았어요. 군밤장을 팔던 학생이 이 낮에 서울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명동에 있는, 지금도 그 아마 제과점이 있을 겁니다. 한일관 명동파출소 옆에 그 제과점인데 부재 가짜 학생으로 몰렸어요. 예. 밤에는 군만 파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냐, 이래가지고 해명이 되니까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학교를 다녔던 것이 제 인생에 고생은 했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그 경험을 했고, 그때 느끼기로 자기 인생의 70%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70%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확고히 가져야 되고 고급 일자리가 부족하면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국내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적어도 위기 시대에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고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그 현역 시절에 직설적이고 그 속마음을 속이지 못해서 핏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별명은 마음에 안 드시죠? 그 별명을 수산청장에 승진할 때 네. 조선일보에서 붙여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야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혈죽거사로 피혈자하고 뭐 대죽자 이걸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근데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걸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뭐 사무관이 이제 결정해서 장관까지 올라가는데 7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압력들이 들어와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뭐 힘도 없고 큰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국민만 바라보고 갈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고집을 부리거나 때로는 장차관한테 저항하는 또 장차관이 결정해서 내려보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 이런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고 그 실례를 들라고 하면은 한정 없는데 지금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공정거래법을 제가 과장 때 만들었습니다. 네. 무지무지한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사관학교 그 대의되면 어뺏겨가지고 강제로 사무관으로 취업시켰어요. 사무관이면은 중앙부처에서는 그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계층이거든요. 네. 유신 사무관 제도를 생겨서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사무관으로 정부기관에 취업을 시켰는데 제가 경제부총리하고 뭐 이 감사원하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유신 사무관이. 그 제도를 제가 국장 때 없앴어요. 네. 사관학교 문화가 칼차가 다른데 어떻게 그 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지식으로 정부 부처에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의 적재적소 원칙에 반하니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사관학교 숫자를 줄여야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원장님께서는 많은 대통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인 참여정부 때에는 감사원장을 4년 이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원장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감사원장은 군 출신이나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많이 갔었는데 경제부처에서 간 게 제가 처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임한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얼마 했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같이 국정에서 논의를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장관을 하면서 국무회의에 있었을 때는 국무회의가 엄청난 토론장으로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총리 모시고 국무회의를 하면서 별것을 다 토론을 했어요. 네. 아주 핫하게 했고 안건 토론이 못 끝나면은 다음 회로 넘어갔고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무슨 뭐 살아온 과정, 학교 관계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기획의 산차 장관을 했기 때문에 막 인연이 있어서 감사원장으로 간 것 같고,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 출신을 이제 감사원장으로 한 거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정부의 그 시스템에 네. 대한 평가를 본인이 해수장관 하면서 많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특별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또 이 예산국장하고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하면서 봐도 그렇고,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됐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말에 가면은 흐지부지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뭐 통제한다고 할까, 좀 실질적으로 추진 실적을 내도록 독려한다고 할까, 막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의 이 시스템을 좀 이렇게 혁신하는 이런 데 많이 치중을 했었고, 근데 감사원장 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만나서 웃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감사원장 하면서 총리나 대통령이 해야 할 악역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장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제가요, 7군데 기관장을 했는데요. 12년 6개월 동안 7군데 기관장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감사원장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그 취임하시자마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공정거래위원장들은 그때 IMF 직후니까요. 업무 보고를 시켰는데 제일 처음에 업무 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기업이 이제 그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기업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할 때 아주 제 사표를 생각하고 했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도 기업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저들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잠깐 비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당시 그 중요한 비사가 빅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빅딜. 네. 빅딜이 뭐냐면 그룹별로 네이션 챔피언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은 반도체, 현대는 무슨 자동차, LG는 무슨 가전제품, 어디는 철강. 그룹별로 이런 네이션 챔피언을 만들어야 21세기 국가 경쟁력,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이 파고를. 그래서 빅딜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시길래 아주 대놓고 반대했어요. 근데 대통령께 그랬어요. 만약에 빅딜을 성사시켜서 삼성에는 반도체, 어디는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이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종말에는 러시아의 산업처럼 고철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했습니다. 대통령께. 이것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 눈에 띄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처 장관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에 야당 총재 시절에 수행비서로 상당한 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국영기업체 사장으로 왔었어요. 이분의
그 당시 국영기업체 사장들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그 국영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텐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대통령한테 꾸중도 들었죠. 그러나 이것이 정부로서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영기업체가 무슨 뭐 낙하산 인사나 받는 것이 아니고 회계 장부도 제대로 보고 민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고 수익도 올려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그 경영 능력까지는 안 된다 해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 그 진언을 허용하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저는 그때 옷 벗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 진언이 안 받아들이면은 저는 행정을 못 합니다. 이런 각오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비서실장 발령이 났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여러 공직을 마치셨지만 경제 관리로 쭉 커오신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수렁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 대응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은 한국 경제는 처음 시작부터 시장이 좁았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이 경제 정책을 쓸 수는 없었고, 결국은 개방 경제 체제로 수출 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익하다 해서 개방 경제 체제로 끌고 왔었는데, 사실은 20세기 말쯤 돼서 우리는 정보통신혁명 시대를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무한경쟁 시대, 국경 없는 경제에 있어서는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개념은 없어지고, 국경 없는 보더레스 컴페티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가야 되고, 세계화 시대니까. 그 다음에 가뜩 체제 하에서 과거에 산업사회에서 통용됐던 세계무역기구가 가뜩 아닙니까? 가뜩 체제 하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고 2등이나 3등 가는 경우에도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오니까,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니까 가트가 아니고 1995년에 WTO 체제가 발족합니다. WTO 체제는 비교 우위가 아니고 절대 우위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2등은 가치가 없어요. 숨은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등이 패권을 누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이제 세계화가 정보통신혁명이 오면서 세계화가 추진되고, 이런 이 절대 우위, 또 한쪽에서 보면은 이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더 위너 takes all society,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이런 시대가 됐다. 지금 AI 혁명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화 혁명에서 브루오션을 찾는, 그러니까 경쟁이 없이 1등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AI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AI 혁명이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유니크한 AI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레드오션 속에 계속 빠져있지 블루오션을 찾을 수가 없다. AI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략을 많이 써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 규제의 혁파입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 없었을 때, 또 기업이 자체 경영 능력이 없었을 때, 정부 주도의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썼던 이 수단을 아직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기업들에게 정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런 규제 저런 규제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의 흐름을
빠꾸시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업이 아무런 규제 없는 상황에서 그 분야별로 뭐 규제를 해야 할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것도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 문제는 기업이 실패도 그거 쌓아놓으면 자산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는 이런 어떤 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간 기업에서 이 아파트 건축 기술이 얼마나 지금 발전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LH 같은 그런 그 국영제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부 섹터이긴 하지만 민간 부분이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가지고 있으면은 정부 부분에서는 이건 역사적인 책무를 다 했으면은 이제는 스톱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공기업을 지금 정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 사회 변동의 이 요인에 따라서 정책의 선택을 달리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예. 끝으로 이제 젊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거나 담보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우리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독자적인 가치는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선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출신답게 개인을 위해서도 그러고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전 원장님의 오늘 말씀이 동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전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